높은 중세성의 거대한 참나무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벽이 하늘을 향해 장엄하게 솟아있고 탑에서는 깃발이 펄럭이며 안에서는 고귀하고 낭만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의 전설, 동화,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의 집단적 상상 속에 심어준 환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중세성에서의 사적인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탐구를 통해 여러분은 이 돌 요새에서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가장 열렬한 중세 애호가조차도 성에서의 삶을 위해 현대의 안락함을 포기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될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중세성을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며 종종 견딜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던 혹독한 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아무리 많은 벽난로로도 몰아낼 수 없었던 혹한의 추위,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도 감시의 눈초리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숨막히는 사생활의 부재, 그리고 모든 돌복도를 가득 채웠던 역겨운 악취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침대를 공유했던 해충의 재앙, 매일 밤 여러분을 삼켰던 어둠, 그리고 단 한순간에 여러분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던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횃불이 밝혀진 홀에서 춤추는 기사와 귀부인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견, 당대 연대기, 그리고 현대 과학 연구에서 얻은 중세성에서의 삶에 대한 꾸밈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상적인 건축물이 거주보다는 전쟁에 훨씬 더 적합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하며 성에서의 존재에 대한 다층적인 현실로의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중세성이 그 모든 건축적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했던 차갑고 축축하며 질병이 만연한 요새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탐구를 중세성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을 맞이했을 가장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불편함, 즉 끊임없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세성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을 덮쳤을 첫 번째 감각은 경이로움이나 감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추위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들어 결코 완전히 가시지 않는 날카롭고 피할 수 없는 냉기였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왜 중세성이 끊임없이 얼어붙는 환경이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세 건축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혹독한 기온 뒤에는 군사적 필요성과 인간의 안락함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세성은 아늑한 거주지가 아니라 주로 방어 구조물로 지어졌습니다. 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던 바로 그 특징들이 동시에 성을 열적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성 무기와 파성추를 견딜 수 있었던 두꺼운 돌벽은 외부의 냉기를 흡수하여 내부로 방출하는 거대한 냉각기 역할을 했습니다. 당대 기록과 현대 고고학적 분석에 따르면 종종 발리 20피트, 2.4제곱미터 두께의 이 벽들은 여름철에도 내부 환경을 서늘하게 유지했습니다. 건축 설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영주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집회를 열 수 있는 인상적인 대연 회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었던 높은 아치형 천장은 이 공간들을 난방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 높이가 41피트, SEG 18m에 달하는 방에서 어떤 화원에서 나오는 열이든 쓸모없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고 아래에 있는 거주자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 동굴 같은 방들에서 데워야 할 공기의 양 자체가 엄청났고 중세 기술은 이 과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창문은 또 다른 도전 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중세성의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작은 화살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많은 후기 성들은 조명을 제공하고 수비수들이 접근하는 적을 관찰할 수 있도록 더 큰 창문을 가졌습니다. 이 창문들은 크든 작든 중세시대 대부분 동안 유리의 사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극도로 비쌌고 가장 부유한 귀족들에게만 허락된 사치품이었으며 주로 교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은 나무 덧문, 기름 먹인 양피지 또는 얇은 뿔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덧문을 닫으면 성 내부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빛을 들이기 위해 덧문을 열면 복도와 방을 통해 얼음장 같은 외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난방 기술은 중세시대 동안 서서히 발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결코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2세기 이전 초기 중세시대에는 대연회장 중앙에 있는 화덕이 주된 열원이었습니다. 연기는 지붕의 구멍, 즉 비를 막으면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경사진 개구부가 있는 등불 같은 구조물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상 나중에 대체된 벽난로보다 열을 분산시키는 데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치형 천장이 있는 100피트, 이 약 30m, 길이의 방에서 열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거주자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온기를 대가로 끊임없는 연기의 자극을 견뎌냈습니다. 굴뚝은 11세기경에 발명되었으며 중세 건축에서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의미했습니다. 벽난로는 12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3세기에는 더욱 보편화되었지만 이는 엘리트 계층을 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적절한 연도가 개발되기 전에는 단순히 외부 벽에 구멍을 뚫어 연기가 빠져나가게 했는데 이는 역풍 문제를 일으켜 방을 질식할 듯한 연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굴뚝 기술이 개선된 후에도 벽난로는 중앙 화덕보다 난방 효율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열의 상당 부분이 연도를 통해 바로 빠져나가 손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성 거주자들은 벽난로를 화로, 즉 뜨거운 수추로 채워 방에서 방으로 옮길 수 있는 휴대용 금속 용기로 보완했습니다. 이것들은 국소적인 난방을 제공했지만 특히 많은 성의 일부에 나무 바닥, 가구, 벽 판자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연료비는 또 다른 중요한 부담이었습니다. 성 주변에 숲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는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부족한 지역이나 일반적인 보급로가 차단된 공성전 중에는 연료 부족이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습기는 중세성을 진정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추위를 악화시켰습니다. 주된 건축 자재인 돌과 모르타르는 다공성이어서 습기를 쉽게 흡수했습니다. 빗물은 벽과 지붕의 틈새로 스며들어 축축한 부분을 만들었고 이는 곰팡이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건물 내 습도에 대한 현대 연구는 중세 구조물의 석조물이 만성적인 습기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구조를 약화시키고 표면을 손상시키며 곰팡이 성장을 촉진하여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돌, 나무, 심지어 종이에서도 번성하는 곰팡이는 이러한 유기물질을 식량원으로 사용하여 벽에 검은 얼룩을 만들고 모든 것에 스며드는 귀퀴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많은 성은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필요성 때문에 수자원 근처에 지어졌습니다. 우물은 지하 수면에 닿아야 했고 강과 가까우면 교통로와 자연 방어 장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가까운 이 위치는 실내 습도를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차가운 돌벽과 높은 습도의 조합은 응결 문제를 일으켰고 추운 날씨에는 물이 말 그대로 내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끊임없는 습기는 거주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위험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고 여길 환경, 즉 호흡기 질환과 만성적인 불편함의 온상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끔찍한 조건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 기술적 능력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테피스트리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었지만 필수적인 단열재이기도 했습니다. 벽에 걸린 두꺼운 직물 테피스트리는 공기층을 만들어 외풍을 줄이고 돌에서 방사되는 냉기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했습니다. 거주자가 부유할수록 더 많은 테피스트리를 살 수 있었고 그의 방은 더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추위에 대한 또 다른 방어선은 의복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난방 덕분에 사람들이 가볍게 옷을 입는 현대 건물과 달리 중세성 거주자들은 1년 내내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 겹의 양모 의류, 부유층을 위한 모피 안감 로브, 그리고 실내에서도 입는 망토가 표준이었습니다. 이것은 패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침대는 추위와 싸우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무거운 커튼과 닷집이 있는 사주식 침대는 낭만적인 장식이 아니라 실용적인 난방 솔루션이었습니다. 커튼을 치면 천이 축적될 수 있는 작은 밀폐 공간이 만들어져
그렇지 않으면 얼어붙을 듯한 방 안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침대는 바닥에서 높이 올려져 잠자는 사람이 땅에 가라앉는 가장 차가운 공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외풍과 바닥짚에 사는 해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적응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성은 차갑고 축축하며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당대 자료들이 증언하듯이 최초의 석조성은 춥고 어둡고 냄새나고 축축했습니다. 겨울은 특히 혹독해서 거주자들은 기본적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담요와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추위는 너무나 만연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의 뻣뻣한 관절부터 침실을 떠나 얼어붙을 듯한 복도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 거의 얼음물에 가까운 물로 씻는 어려움, 그리고 감각이 무뎌진 손가락으로 섬세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도전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중세성에서의 삶은 단열이 전혀 되지 않고 난방이 부적절한 거대한 돌 냉장고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건축적 웅장함과 방어 능력은 인간의 안락함에 막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중세 사람들은 그 대가를 매일의 삶에서 치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현대적 감각으로는 똑같이 견딜 수 없었을 완전한 사생활의 부재로 이끕니다. 추위가 중세성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충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현대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중세의 개인 공간 개념이 우리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랐는지, 그리고 왜 성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수십, 심지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의 감시 아래에서 펼쳐졌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사생활의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실용적이면서도 문화적이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성은 그 벽 안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귀족 가문을 부양하는 전형적인 성에는 10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가구는 영주와 부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인, 경비병, 장인, 행정관, 방문 귀족과 그들의 수행원, 그리고 다양한 식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벽 안에서 먹고 자고 일상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공간은 상당했지만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중세 사회는 우리만큼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권리나 기대치로서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세적 사고방식에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누군가가 혼자 있고 싶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독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었지만 성건축의 현실은 성거주자들에게 사생활을 마을의 농민들보다 훨씬 더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세성의 잠자리 배치는 자물쇠와 문이 있는 현대적인 침실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충격을 줄 것입니다. 초기 중세 시대, 그리고 일부 성에서는 그 기간 내내 귀족 가문은 대연 회장의 위쪽에서 잠을 잤으며 다른 성 거주자들과는 단지 커튼 하나로 분리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 군인, 그리고 다른 가구원들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 사이에는 얇은 천장벽 하나만 있는 채로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기침, 코골이, 대화, 그리고 움직임이 완벽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든 친밀한 순간은 온 가구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족 가문이 운이 좋게도 단순한 커튼 대신 영구적인 나무 칸막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방음 침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 건축이 발전함에 따라 귀족들은 솔라 솔로어라는 개인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은 침실, 엄선된 손님을 접대하는 거실, 목욕 장소, 그리고 사업을 처리하는 공간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라 안에서도 진정한 사생활은 여전히 얻기 어려웠습니다. 시녀들은 성의 부인과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개인 하인들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진정으로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 거주자들을 위한 잠자리 배치는 훨씬 더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대연 회장은 매일 밤 잠자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가구원들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인들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생활이나 안락함의 흔적조차 없는 비좁은 공동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잠자는 공간은 성별에 따라 분리되었으며 여성들은 종종 침실에서 자고 남성 하인, 신하, 군인들은 대연회장에서 잤습니다. 이러한 성별 분리는 사생활에 대한 몇 안 되는 양보 중 하나였으며 개인 공간의 개념보다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생활의 부재가 모든 일상 활동에까지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식사는 대연회장에서의 공동 행사였으며 온 가구가 영주의 감시 아래 함께 식사했습니다. 좌석 배치는 사회적 계층을 강화했으며 귀족 가문과 중요한 손님들은 높은 단상의 주빈석에 앉고 덜 중요한 가구원들은 낮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한 입, 나누는 모든 대화, 하는 모든 제스처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관찰되었습니다. 중세성의 음향은 사생활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성의 방에 대한 현대 연구는 평균 잔향 시간이 3.5초임을 밝혀냈는데 이는 언어 명료도가 낮고 소리가 돌로 된 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대연 회장은 공공집회와 왕의 명령을 위해 소리를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높은 단상과 신중하게 기울어진 벽은 목소리가 방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고와 선포에는 훌륭했지만 사적인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홀 한쪽 끝에서 속삭인 말이 다른 쪽 끝에서 들릴 수 있었고 돌벽에 반사되어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성이 완전히 거주될 때의 끊임없는 소음 수준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당대 기록과 현대 역사 분석은 중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극도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았음을 확인합니다. 영주가 거주할 때 성은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연 회장은 대화, 논쟁, 축하 행사로 윙윙거렸습니다. 성 예배당에서의 종교 의식은 시편과 기도로 소란을 더했습니다. 장인들은 각자의 기술로 일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구호를 외치고 교대했습니다. 개들은 짖었습니다. 말들은 마구간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흡수하기보다는 반사하는 돌 건축과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결합되어 현대 기준으로 방해로 분류될 소음 수준을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주가 다른 영지를 여행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성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였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공동체였으며 고요함은 드물고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세성 생활에서 완전한 사생활 무제의 가장 충격적인 즉 화장실 시설로 이끕니다. 중세성의 화장실인 가르드로브, 가르데로베는 전혀 사생활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르드로브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긴 벤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양옆에 앉아 있고 여러분을 분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개인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앉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칸막이도, 문도, 가리개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혹스럽다고 여길 상황에서 함께 용변을 보는 한 줄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치의 사회적 의미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욕실을 우리 삶에서 아마도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 시설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당혹감과 불편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중세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드로브 벤치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논의하고 사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굴욕적이라고 여길 사생활의 부재는 그들에게는 공동체 생활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었습니다. 요컨대 중세성에서의 사생활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영주와 부인이 가장 개인적인 방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하인, 경비병, 수행원의 끊임없는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부터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식사부터 목욕까지, 일부터 휴식까지, 배우자와의 친밀한 순간부터 가장 개인적인 신체 기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측면은 다른 사람들의 감시 아래에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잠긴 문, 개인 욕실, 개인 공간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성생활의 이 측면만으로도
그 경험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부재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그것이 성생활의 최악의 측면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예는 여러분이 이 돌 요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후각을 공격하는 압도적이고 피할 수 없는 악취에 돌아갑니다. 중세성 위생이 어떠한 후각적 악몽이었는지 탐구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시간을 거슬러 중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차가운 돌벽을 보거나 사생활의 부재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을 냄새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악취는 인간의 배설물, 썩어가는 음식물 찌꺼기, 씻지 않은 몸, 연기 그리고 동물 냄새가 뒤섞여 현대인에게는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의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창에서는 왜 중세성이 끔찍한 악취를 풍겼는지, 가르드로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리 많은 향기로운 허브로도 그 압도적인 악취를 진정으로 가릴 수 없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위생 문제의 중심에는 이미 사생활과 관련하여 언급된 성의 화장실 시스템인 가르드로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가르드로브는 성벽에 내장된 작은 방으로 종종 까치발, 기본적으로 벽면 너머로 구조물을 지지하는 돌출된 들보 위에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의도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폐기물이 성 자체 내부에 쌓이는 대신 주 방어벽 바깥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가르드로브 안에는 구멍이 있는 벤치가 있었고 더 큰 시설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일부 가르드로브는 개인실이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공동시설이었습니다. 핵심 요소는 구멍 아래에 있는 수직 통로나 활송 장치로 요새 외부나 내부 통로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폐기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 성에서는 바로 아래 해자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성, 특히 절벽이나 강 근처에 지어진 성에서는 강 자체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성들은 폐기물을 오물 구덩이, 즉 인간의 배설물이 쌓이는 개방된 구덩이로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각 처리 방법과 그 후각적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폐기물이 해자로 떨어졌을 때 그것은 성을 둘러싼 썩고 고인 오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성 해자는 말 그대로 개방된 하수구였습니다. 성벽을 비추는 맑은 물의 낭만적인 이미지는 실제로는 종종 인간의 배설물, 죽은 동물, 부엌 쓰레기, 그리고 벽에서 버려진 다른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악취 나는 오물 구덩이였습니다. 특히 따뜻한 날씨에 이 해자에서 풍기는 악취는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수 처리장 근처의 냄새에 불평하는 현대인들은 더운 여름날 처리되지 않은 중세성 해자가 어떤 냄새를 풍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 근처에 지어진 성들은 종종 폐기물을 흐르는 물로 직접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일스의 챕스토 성에서는 화장실이 Y강으로 직접 비워졌습니다. 흐르는 물이 고인 해자보다 폐기물 처리에 더 좋았지만 처리 지점 근처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악취 문제를 일으켰고 당연히 하류의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환경위생이라는 개념은 중세적 사고방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물 구덩이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성 안뜰이나 벽 바로 바깥에 위치한 구덩이로 수동으로 비워야 할 때까지 폐기물이 쌓였습니다. 이 끔찍한 일은 오물 구덩이 청소부로 알려진 개인들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아마도 중세사회 전체에서 최악의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양동이와 삽으로 무장한 이 불운한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오물 구덩이로 내려가 쌓인 폐기물을 수동으로 제거하여 처리를 위해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작업 중의 악취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악취에 익숙했던 중세 사람들조차도 견딜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역사 기록은 악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당대 연대기와 후대 기록들은 성위생과 관련된 압도적인 악취를 묘사하며 그 냄새가 너무나 만연해서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낮은 위생 기준에 익숙했던 사람들조차도 가르드로브 청소 작업을 거의 견딜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조건들이 현대적 감각에 얼마나 압도적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가르드로브만이 성악취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폐기물 수직 통로는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끊임없는 악취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벽을 따라 이어지는 수직 통로는 냄새를 위한 굴뚝 역할을 하여 쌓인 폐기물의 냄새가 성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부 설계 요소는 이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화장실은 신선한 공기 순환을 제공했습니다.
성을 통과하는 끊임없는 외풍은 온도면에서는 불편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환기를 제공했습니다. 바닥에는 골풀과 라벤더, 로즈마리, 민트와 같은 향기로운 허브를 뿌려 더 쾌적한 향기를 제공하고 악취를 가렸습니다. 흥미롭게도 한 중세 관행은 가르드로브의 끔찍한 악취를 실용적인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썩어가는 소변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암모니아 증기가 직물에 기생하는 진드기, 벼룩 및 기타 기생충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근처에 옷을 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행은 가르드로브에 그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는 프랑스어 garde-robe, 즉 옷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기술을 이용한 실용적인 해충 구제책이었지만 여러분의 옷이 말 그대로 화장실 냄새를 풍겼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위생 문제는 인간의 배설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 찌꺼기, 썩어가는 채소, 뼈, 그리고 도살된 동물의 내장이 나왔습니다. 이 폐기물의 일부는 돼지나 개에게 먹였지만 상당 부분은 단순히 해자나 쓰레기 더미, 즉 성벽 근처에서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썩어가는 음식 냄새는 인간의 배설물과 결합하여 성에 달라붙는 유독한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성 안의 동물들도 악취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마구간의 말들은 엄청난 양의 분뇨를 생산했습니다. 사냥과 반려동물로 길러진 개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집에서 훈련되지 않았고 종종 바닥집 위에 아무데나 소변과 대변을 보았습니다. 닭, 돼지, 그리고 다른 가축들은 성 안뜰에서 길러질 수 있었고 각각이 혼합물에 독특한 향기를 더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배설물, 썩어가는 유기물, 수많은 불에서 나오는 연기, 그리고 씻지 않은 인간의 몸 냄새가 결합되어 현대인에게는 신체적으로 병이 날 정도의 후각적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장지 문제를 잊지 말자.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뒤처리를 해야 할 때 숲에서 모은 이끼, 마구간의 지피나 건초, 양모 천 조각 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손을 사용한 후 씻는 등 손에 잡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특별히 효과적이지 않았고 만성적인 위생 문제로 이어졌으며 전반적인 악취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수질 오염은 중세 위생 관행의 또 다른 결과였습니다. 성에 해자가 있더라도 그 물은 가장 절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결코 마실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가정 하수는 일반적으로 해자로 비워져 개방된 하수구가 되었습니다. 성벽 안에 파인 우물은 주된 식수원을 제공했으며 이들은 신중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공성전 중에는 적들이 수비대를 항복시키기 위해 때때로 우물을 독살하려고 시도했는데 보통 썩어가는 시체를 이용했습니다. 성벽 안의 우물은 외부에서 독살될 수 없다는 사실이 핵심적인 방어 이점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제한된 도구를 사용하여 악취 문제를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닥은 정기적으로 쓸거나 과도한 쓰레기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골풀과 바닥 깔개는 정기적으로 교체되었지만 아마도 실제로 필요한 만큼 자주 교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물 구덩이를 비울 때 모인 폐기물은 종종 지역 농부들에게 비료로 사용하도록 주거나 팔았는데 이는 적어도 즉각적인 주변 환경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때때로 양동이의 물을 수직 통로로 쏟아붓거나 부엌 싱크대에 폐수를 돌려서 청소했으며 드물게는 홈통의 빗물을 사용하여 화장실 수직 통로를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세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원시적인 위생 시스템과 위생에 대한 제한된 이해와 결합된 성에 집중된 사람들의 수는 성이 냄새를 풍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끊임없이, 만연하게. 압도적으로 수세식 화장실, 하수 처리, 폐기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비누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그 냄새만으로도 성생활을 완전히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악취는 단지 불쾌한 성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상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거주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의학적 악몽을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현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릴 일상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음식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세성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고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보존되었을까요? 구운 고기, 정교한 파이, 그리고 넘쳐 흐르는 와인이 있는 중세 연회는 대중의 상상 속에서 성생활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중세성에서의 음식 현실은 할리우드가 믿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냉장 기술 이전 시대의 식품 보존의 어려움, 성부엌의 혹독한 현실, 그리고 귀족들조차도 썩은 이와 괴혈병에 시달리게 했던 중세 식단의 건강상의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성 거주자들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는 현대적인 냉장 기술 없이 식품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식 냉장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고기, 생선, 유제품이 상하는 것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그 대답은 중세의 독창성과 중세 식단을 단조롭고 종종 건강에 해롭게 만든 한계를 모두 드러냅니다. 염장은 가장 일반적인 식품 보존 형태였으며 특히 생선과 고기가 종종 심하게 소금에 절여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금은 유기물질에서 수분을 빼내어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천거, 대구 및 기타 생선은 소금과 함께 통에 포장되어 몇 달 동안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비슷하게 소금에 절여 포장되었습니다. 이 보존 방법은 효과적이었지만 맛과 건강에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심하게 소금에 절인 음식은 요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 소금 함량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높은 나트륨 함량은 건강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훈제는 또 다른 오래된 보존 방법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후 고기를 불 위에 걸어 연기가 고기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기는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를 막는 보호층을 만들었습니다. 생선과 돼지고기는 일반적으로 훈제되었고 성의 부속 건물에 있는 훈제실은 도축 시즌 동안 계속 가동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훈제고기는 질기고 건조하며 강한 맛이 나서 몇 달 동안 주된 단백질 공급원일 때 지겨워졌습니다. 건조는 과일, 채소, 허브에 사용되었습니다. 사과는 얇게 썰어 말렸습니다. 콩과 완두콩은 꼬투리째 말렸습니다. 버섯은 실에 꿰어 말렸습니다. 건조는 식품을 효과적으로 보존했지만 질감과 맛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수화된 건조식품은 결코 신선한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중세 식단, 특히 겨울에는 주로 이러한 재구성된 재료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꿀과 설탕이 과일을 보존했습니다. 중세 요리사들은 과일을 꿀에 조심스럽게 담그거나 설탕 혼합물에 끓여 달콤한 보존식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비쌌고 부유층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소금에 절이고 훈제한 주식과는 달리 실제로 먹기 즐거운 식품을 생산했습니다. 중동이나 지중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한 설탕의 사용은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보존식품은 어디에 보관되었을까요? 성에는 필요에 의해 개발된 정교한 저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3개의 별개의 저장 공간이 성의 식품 관리에 중추를 이루었습니다. 식료품 저장실, 팬트리도어는 곡물과 밀가루와 같은 건조 식품을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튼튼한 나무통에 보관했습니다. 육류 저장실, 라르더섹은 고기를 보관했으며 도축된 사체는 갈고리에 걸려 있거나 소금과 함께 통에 포장되었습니다. 유제품 저장실, 버터리은 유제품을 보관했지만 이것들은 가장 부패하기 쉬웠고 서늘한 조건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저장 공간은 성의 가장 춥고 어두운 부분, 보통 지하실이나 탑성체의 1층 방에 위치했으며 창문이 없어 온도 변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운 좋은 성,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겨울에 얼음을 수확하여 지하방에 포장하여 서늘한 봄철과 심지어 초여름까지 음식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음을 자르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가장 부유한 시설만이 이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음식이 준비되었던 조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세성 부엌은 놀라운 시설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작업은 덥고 위험하며 고된 일이었습니다. 부엌은 일반적으로 두꺼운 벽을 가진 독립된 석조 건물이었으며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즉 화재 안전 때문에 주성 구조물과 분리되어 지어졌습니다. 화염, 엄청난 양의 지방, 그리고 나무 도구들로 인해 부엌은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부엌 화재가 주성으로 번지면 재앙이 될 수 있었으므로 분리는 성의 나머지 부분을 이 끊임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부엌 안의 조건은 혹독했습니다. 여러 개의 벽난로와 높은 굴뚝은 요리에 필요한 열과 연기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를 제공했지만 식사 준비 중 중세 부엌 안의 온도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환기팬이 없던 시대에 작업 시간 외에 난방되지 않은 건물에서 필수적인 두꺼운 양모 옷을 입고 거대한 화염 옆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엌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화상을 입었고 열은 너무 강해서 노동자들은 잦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장비는 중세 기준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리사들은 큰 화덕, 고기를 굽는 꼬치, 그리고 빵을 굽는 오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오븐은 거대해서 황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컸고 귀족 연회에서 제공되는 화려한 구운 고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꼬치는 수동으로 돌렸는데 종종 가장 어리고 가장 낮은 지위의 부엌 직원이 몇 시간 동안 화염 위에서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돌렸습니다. 중세 요리와 관련된 육체 노동은 엄청났습니다. 성 가구를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부엌 직원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음식을 조달, 저장, 준비, 그리고 제공하는 데 직접 관여했습니다. 요리사들은 숙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세 요리가 선호했던 복잡한 소스를 준비하는 소스 요리사, 동물을 도축하는 정육점 주인, 오븐에서 일하는 제빵사, 새를 돌보는 가금류 관리인,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관리하는 과일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부엌의 계층 구조는 성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엄격했으며 각자 자신의 정확한 역할과 지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와 그 영양적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세 생활의 위대한 역설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성에 사는 귀족들조차도 심각한 영양 결핍에 시달렸습니다. 중세시대 귀족 여성들의 식단에는 비타민C가 부족하여 치아가 나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질병인 괴혈병은 부유층에게도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계절에 따라만 구할 수 있었고 보존 방법은 대부분의 비타민을 파괴했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이 없는 긴 겨울 동안 사람들은 곡물, 보존된 고기, 그리고 저장된 뿌리채소로 생존했는데 이들 중 어느 것도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치아 건강은 모든 사회 계층에서 끔찍했습니다. 영양 부족, 석재 맷돌에서 나온 모래가 치아 범랑지를 마모시키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치과 치료의 부재가 결합되어 젊은 성인들조차도 종종 썩거나 빠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치아를 가졌습니다. 치아 발치는 치과 문제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었으며 이발사나 대장장이가 마취 없이 시행했습니다. 많은 중세 사람들은 중년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치아를 잃었고 이는 식사를 어렵게 하고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질은 끊임없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가 우물과 가을을 오염시킨 도시와 성에서는 수자원이 자주 오염되었기 때문에 맥주나 에일이 물보다 더 안전하고 일반적인 음료였습니다. 아이들조차도 매일의 주식으로 약한 에일을 마셨고 오늘날 우리가 알코올로 간주할 것을 매 식사마다 섭취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알코올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수인성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양조 과정 중 끓이는 것이 병원균을 죽이는 과학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무언가가 생수보다 마시기에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식중독은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세균 오염에 대한 지식, 냉장 시설, 그리고 보존의 제한된 효과로 인해 음식은 정기적으로 상했습니다. 약간 상한 고기는 강한 향신료로 가려졌습니다. 위장 장애, 장 문제, 그리고 음식 관련 질병은 삶의 정상적인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식중독으로 치료할 것을 그들은 그저 견디고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축제일과 평일의 대조는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중세 연회를 상상할 때 우리는 종교적 축일, 중요한 손님의 방문, 군사적 승리, 축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제공되는 정교한 다중 코스 연회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행사는 실제로 열렸고 제공되는 음식은 중세 기준으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째로 구운 동물, 여러 종류의 고기를 담은 정교한 파이, 깃털을 꽂아 제공되는 백조와 공작, 설탕과 마지펜으로 만든 섬세한 장식 조각, 그리고 수많은 코스는 영주의 부와 관대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회는 규칙이 아니라 예외였습니다. 매일의 식사는 훨씬 더 간단하고 단조로웠습니다. 빵은 대부분의 식사의 기초를 이루었고 죽, 채소와 곡물로 만든 걸쭉한 수프, 때로는 고기나 생선으로 보강되었습니다. 치즈는 구할 수 있을 때 단백질을 제공했습니다. 귀족들은 하인들보다 더 잘 먹었고 더 많은 고기와 호밀이나 보리 대신 밀로 만든 더 좋은 품질의 빵을 먹었지만 귀족의 매일 식단조차도 반복적이고 영양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중세성 음식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은 신선한 공급품의 계절적 특성입니다. 성 요리사들은
지역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지불되거나 징발된 상품과 성 자체의 땅에서 생산된 식품 덕분에 풍부한 식량 공급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 시즌과 그 직후 몇 달 동안 음식은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했습니다. 저장된 상품은 지역 숲에서의 잦은 사냥 여행에서 얻은 품목으로 보충되었으며 사슴고기, 멧돼지, 토끼, 그리고 사냥감을 제공했습니다. 사냥은 식량 공급원이자 귀족들을 위한 여가 활동이었으며 군사 작전 사이에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계속되고 새로운 작물이 준비되기 전인 봄이 다가오면서 식량 공급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보존된 고기가 소비되었습니다. 곡물 공급은 신중하게 배급되었습니다. 신선한 음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늦겨울과 초봄의 이 시기는 굶주림의 시기로 알려져 있었으며 성 거주자들조차도 굶주릴 수 있었고 주변 시골의 농민들은 기근에 직면했습니다. 식단이 건강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영양 결핍, 오염된 음식, 그리고 식이 요구 사항에 대한 부족한 이해의 조합은 중세 사람들의 낮은 평균 수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의료에 대해 논의할 때 이것을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중세 성에서 먹거나 먹을 수 없었던 것이 말 그대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점은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요컨대 중세 성에서의 음식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보존은 불완전했고 저장은 복잡했으며 준비는 노동 집약적이었고 영양 품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 농민들보다 확실히 더 잘 먹었지만 가장 부유한 성 거주자들조차도 식이 결핍, 음식 관련 질병, 그리고 현대인의 입맛을 며칠 안에 지루하게 만들 단조로운 식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음식 상황이 아무리 불쾌했더라도 모든 중세성에 들끓었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즉 해충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추위, 악취, 사생활의 부재,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이 중세성에서의 삶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것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말로 결코 혼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한 낭만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쥐, 벼룩, 빈대, 이, 그리고 수많은 다른 기생충 및 해충과 침대, 옷, 음식, 그리고 생활 공간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중세성의 해충 만연의 끔찍한 현실과 왜 중세의 해충 구제 방법이 해충 군대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해충인 쥐부터 시작해 봅시다. 중세의 쥐는 곰쥐, black rat였는데 이 종은 그 이후 영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더 큰 시궁쥐, brown rat에 의해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곰쥐는 갈색 사촌들보다 인간의 거주지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했고 하수구에 대한 매력이 적었기 때문에 성과집의 따뜻하고 음식이 풍부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중세 전염병 모델은 도시 지역의 쥐 개체 수를 5명당 쥐 1마리 정도로 추정하지만 일부 자료는 1대1 비율까지 시사합니다. 각 쥐는 여러 마리의 벼룩을 품고 있어 질병 전파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시점에 100명에서 150명이 거주하는 성에는 수십, 심지어 수백 마리의 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치류뿐만 아니라 사람, 개 및 기타 동물에 사는 수많은 벼룩과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내는 소심한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쥐들은 대담했고 성벽 안, 바닥집 아래, 저장실, 그리고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공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침구에 둥지를 틀고 나무 상자를 갉아먹고 식량 공급을 오염시키고 가는 곳마다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벽과 바닥을 가로질러 바스락거리는 쥐 소리는 성생활의 끊임없는 밤의 반주였습니다. 방이나 심지어 침대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쥐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쥐 개체 수가 그렇게 높았을까요? 그 답은 성이 제공하는 완벽한 환경에 있습니다. 부엌 쓰레기, 곡물 저장고, 그리고 쓰레기는 끝없는 식사를 제공하여 음식이 풍부했습니다. 성의 석조 구조는 벽의 틈새와 바닥 사이에 수많은 은신처와 둥지를 제공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뼈, 그리고 다른 유기물로 가득 찬 바닥 짚은 쥐에게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불의 온기와 잠자는 사람들의 처는 성을 쥐 개체 수에게 1년 내내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제한된 방법으로 쥐를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양이는 설치류 통제를 위해 특별히 길러졌으며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귀중한 일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흰족제비도 둥지에서 쥐와 생쥐를 사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포식 동물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쥐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암컷 쥐는 1년에 여러 번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각 배에는 6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가 있습니다. 쥐 개체수 증가의 수확은 어떤 통제 노력도 압도했습니다.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기계식 덫과 함께 설치류를 잡기 위해 설계된 그물과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 번에 한 마리의 쥐를 잡는 원시적인 장치였고 수백 마리의 다른 쥐들은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일부 중세 사람들은 설치류를 쫓기 위해 다양한 식물 화학 물질을 사용했으며 허브를 걸거나 쥐가 싫어한다고 알려진 특정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기껏해야 미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 가지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마법적 사고라고 부를 만한 것을 포함했습니다. 중세 필사본에는 쥐를 위협하고 대안적인 땅을 제공하는 주문을 종이에 쓰고 해가 뜨기 전에 쥐가 문제를 일으키는 들판의 자연 바위에 종이를 붙이는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효과가 없었지만 그러한 방법이 진지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해충 문제에 대해 느꼈던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쥐 자체도 충분히 나빴지만 그들의 벼룩은 더 나빴습니다. 벼룩은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 선페스트를 옮겼고 이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14세기 흑사병 동안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습니다. 쥐, 벼룩, 그리고 전염병 사이의 연관성은 중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들은 파괴적인 팬데믹을 설명하기 위해 나쁜 공기, 신의 징벌, 그리고 점성술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는 쥐의 피를 빨아먹은 감염된 벼룩이 사람에게 뛰어들어 전염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를 옮겼습니다. 쥐가 사람과 밀접하게 사는 성생활의 비좁은 공간은 질병 전파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쥐와 그들의 벼룩만이 성거주자들을 괴롭히는 유일한 기생충은 아니었습니다. 빈대는 특히 열정적으로 잠자는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이 납작하고 타원형의 곤충들은 낮에는 침대 틀의 이음새, 매트리스의 솔기, 그리고 벽의 틈새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 잠자는 사람들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물림은 극심하게 가려운 발진을 일으켰고 심한 감염은 사람을 붉고 부어오른 물린 자국으로 뒤덮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빈대는 일단 자리를 잡으면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빈대를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빈대가 침대로 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침대 틀에 다리를 등유, 석탄유 또는 차축 그리스가 담긴 얕은 깡통에 세워 빈대가 건널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침대 틀에는 나무에 숨어있는 빈대를 죽이기 위해 등유나 벤젠을 뿌렸지만 이는 심각한 화재 위험과 유독 가스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대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감염된 가구를 태우는 것이었는데 이는 거의 실용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벼룩은 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똑같은 열정으로 침범했습니다. 15세기 영국의 의학서인 리치북은 민트를 가져다가 집안에 뿌려 벼룩을 죽이거나 운향즙을 짜서 몸에 바르거나 금작화를 물에 끓여 주변에 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기름 찌꺼기를 뿌린 표면에 벼룩을 끈적하게 붙이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허브 치료법 중 일부는 약간의 기피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벼룩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벼룩의 끊임없는 존재는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려움은 끊임없었고 긁으면 감염될 수 있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벼룩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성가구의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벼룩을 골라내어 으깨는 모습은 너무나 흔해서 중세 예술과 필사본에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머릿니, 몸니, 사면발이 모두 중세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드문 목욕, 빛과 솔의 공유, 그리고 비좁은 잠자리 공간으로 인해 이는 성인구 전체에 쉽게 퍼졌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잡기 데루싱에 참여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에서 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활동이어서 하인들이 주인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이 잡기를 해주는 사회적 유대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중세의 해충 구제 방법은 당시의 열악한 위생 관행에 의해 촉진된 해충과 질병을 옮기는 기생충의 폭발적인 수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동안 공동 공간은 쓰레기와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고 설치류와 벼룩의 놀이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리와 집은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성은 엘리트 거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집중과 풍부한 음식은 성을 해충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충에는 농업 지역의 메뚜기, 식량 공급을 침범하는 개미, 닭장을 습격하는 족제비, 그리고 남유럽성의 전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인간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려는 생물의 다양성은 놀라웠고 중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해충 만연의 건강상의 결과는 가려움과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쥐는 배설물로 식량 공급을 오염시켜 살모넬라와 한타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벼룩은 전염병과 발진티푸스를 옮겼습니다. 이는 발진티푸스와 제귀열을 퍼뜨렸습니다. 질병 매개체의 끊임없는 존재는 심각한 질병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곧 의료에 대해 탐구할 것이지만 중세성의 해충 문제가 질병과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수십 또는 수백 마리의 쥐와 함께 살고 벼룩과 빈대에게 끊임없이 물리고 몸에 이를 품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해충 구제, 창문 방충망, 밀폐된 식품 저장, 그리고 해충 만연을 방지하는 위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성 거주자들은 이러한 이점 중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 해충 개체군과 원치 않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평생 동안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견딜 수 없었을 거의 완전한 어둠으로 이끕니다. 매일 밤 어둠이 내리면 성 거주자들은 깜박이는 불충분한 광원만을 길잡이 삼아 그늘진 복도를 더듬거려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여러분의 중세성은 갑자기 스위치 하나로 인공 조명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완전한 어둠에 잠깁니다. 이 장에서는 왜 중세성이 낮에도 어둡고 음침한 곳이었는지, 그리고 원시적인 조명 기술이 야간 활동을 어렵고 위험하며 우울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중세성의 설계는 자연 채광보다 방어를 우선시했습니다. 일부 후기성, 특히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나 전쟁의 위협이 덜한 지역에서는 더 큰 창문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성은 창문 개구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화살 구멍은 궁수들에게 방어 위치를 제공했지만 최소한의 빛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더 큰 창문은 공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어적 약점이었기 때문에 작고 수가 적으며 종종 벽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 결과 낮 시간 동안에도 성 내부의 대부분은 어둡고 그늘졌습니다. 어두운 내부 복도와 방은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었습니다. 저장실, 내부 복도, 그리고 일부 생활 공간과 같이 외부 벽이 없는 방은 자연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조차도 계절에 따른 일조량 변화에 직면했으며 북유럽의 겨울철에는 7, 8시간의 희미한 햇빛만 제공되는 반면 여름에는 길고 밝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성생활은 현대 생활보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에 훨씬 더 많이 지배되었으며 겨울에는 긴 어두운 저녁 동안 활동을 줄여야 했습니다. 방어를 유지하면서 빛을 제공할 수 있는 유리창은 중세시대 대부분 동안 극도로 희귀하고 비쌌습니다. 유리 생산은 제한적이었고 볼 수 있을 만큼 투명하면서도 날씨를 견딜 만큼 튼튼한 창유리를 만드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가장 부유한 귀족들만이 개인실에 유리를 사용할 여유가 있었고 그때조차도 종종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종교적 이미지를 묘사하는 교회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창문은 날씨와 공격에 대비해 닫을 수 있는 나무 덧문이나 희미한 빛을 투과시키고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하는 기름 먹인 양피지나 얇은 뿔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비, 눈 또는 추운 날씨 동안 필수적이었던 덧문을 닫으면 내부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빛을 들이기 위해 덧문을 열면 이미 언급했듯이 얼음장 같은 외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빛과 온기 사이의 이 불가능한 선택은 일상적인 현실이었으며 성 거주자들은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덧문을 조정했습니다. 해가 지거나 덧문이 닫히면 성 거주자들은 전적으로 인공광원에 의존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왜 모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양초는 가장 일반적인 광원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편리한 조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양초는 두 가지 주요 재료, 즉 수지 탈로 또는 밀랍 비즈왁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지 양초는 주로 양이나 소의 녹인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민과 평민들은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수지 양초에 의존했지만 상당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수지 양초는 희미하고 깜박이며 연기가 나는 불꽃을 내뿜었고 불쾌한 냄새를 풍겼으며 표면을 덮는 기름진 그을음을 만들었고 불규칙하게 녹아내려 청소하기 어려운 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밀랍 양초는 훨씬 우수하여 더 밝고 깨끗하게 타며 기분 좋은 꿀 향기를 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밀랍 양초를 선호했지만 밀랍 생산이 벌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큰 밀랍 양초 하나는 상당한 비용을 의미했으며 이는 부유한 성 거주자들조차도 중요한 행사나 영주의 개인실에서만 아껴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양초 모두 현대 광원에 비해 제한된 조명을 제공했습니다. 양초 하나는 바로 주변의 작은 빛의 원을 만들었고 그 너머는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어떤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눈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적절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양초가 필요했고 돈과 자원의 비용은 그러한 조명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횃불은 중세성을 묘사하는 영화에 끊임없이 등장하며 복도는 타오르는 횃불로 늘어서 있고 방은 횃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환상입니다. 횃불은 복도를 따라 10m마다 켜져 있지도 않았고 방이 여러 개의 횃불로 일상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횃불의 현실은 실내에서 대체로 비실용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드는 횃불은 소모되기까지 10분에서 30분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엄청난 양의 시야를 가리는 해로운 연기를 발생시켰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그러한 연기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이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방을 질식할 듯한 연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게다가 횃불에서는 타는 송진, 타르 또는 왁스가 떨어져 화재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집과 성의 일부가 나무바닥, 가구, 장식 요소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떨어지는 횃불은 쉽게 재앙적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화염은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끊임없는 위험을 초래했고 발생하는 열은 강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횃불은 일상적인 실내 조명이 아니라 주로 야외나 특별 행사 중 대연회장과 같이 크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성 하인을 포함한 평민들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일반적인 조명은 골풀 등불, 러쉬라이트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골풀의 껍질을 벗긴 줄기를 동물성 지방에 담가 일종의 원시적인 양초를 만들었습니다. 불을 붙이면 등불은 작고 희미한 불꽃을 내뿜었고 아마도 15분에서 20분 정도 탔을 것입니다. 빛은 수지 양초보다도 약해서 어두운 방을 탐색하기에 겨우 충분했고 어떤 세부적인 작업에도 확실히 부적합했습니다. 등불은 간단한 금속 홀더에 고정되었고 사람들은 해가 진 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이것을 사용했으며 꺼져가는 오래된 등불의 불씨에서 새로운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름등은 또 다른 조명 옵션을 제공했지만 올리브유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지중해 지역보다 북유럽 성에서는 덜 일반적이었습니다. 기름등은 심지가 있는 기름 저장고로 구성되어 있었고 심지는 연료를 불꽃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깜박이는 불꽃은 불규칙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밝기면에서 양초와 비슷한 조명을 제공했습니다. 타는 기름 냄새는 성생활의 전반적인 악취에 더해졌고 기름 비용은 이 등불을 운영하는 데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광원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깜박이는 불꽃은 으스스하고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 성 내부를 유령이 나올 것 같고 신비롭게 보이게 했습니다. 희미한 조명은 자수, 필사본 채색 또는 세부적인 공예 작업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읽거나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 거주자들은 이 귀중한 광원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성 전체에 고정된 조명 설비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초, 등불
또는 기름 등의 형태로 조명을 가지고 다녔으며 앞에 작은 빛의 원과 함께 어두운 복도를 이동했습니다. 화염과 관련된 화재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왁스나 지방은 바닥집, 테피스트리, 나무 가구 또는 옷에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넘어진 양초는 성 전체로 빠르게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불과 조명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비병과 하인들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습니다. 많은 성들은 역사상 파괴적인 화재를 경험했으며 일부는 번개나 부엌 사고로 인해 발생했지만 다른 것들은 조명과 난방을 위한 화염의 일상적인 사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명 재료의 제한된 가용성과 비용은 해가 진 후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귀족들은 충분한 양초나 등불로 저녁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하인과 평민성 거주자들은 단순히 일을 할 만큼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진 직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이른 취침 시간은 겨울 저녁을 극도로 길고 지루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북부 위도에서는 1년 중 가장 짧은 날 동안 오후 중반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스위치도, 전등도, LED도, 손전등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양초를 들고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얼굴 앞에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어둠을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화재 위험, 연기, 냄새, 비용, 그리고 최고의 기술로 제공되는 제한된 조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중세성의 조명 현실이었고 사람들이 지키는 시간부터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매일 직면하는 안전 위험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탐구한 다른 모든 불편함과 결합하여 중세 성의 어둠과 부적절한 조명은 일상적인 존재에 또 다른 고통의 층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 거주자들을 더 위협하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이 불가피하게 닥쳤을 때 그들이 받았던 원시적이고 종종 해로운 의료 서비스였을 것입니다. 중세의학의 악몽을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은 춥고 축축한 성의 방에서 열과 끔찍한 통증으로 잠에서 깹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항생제나 다른 효과적인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중세성에서는 사혈, 효과가 의심스러운 약초 달인 물, 더러운 도구를 든 이발사가 시행하는 수술 또는 여러분의 병이 신의 징벌이라고 믿어지면 기도와 참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왜 중세의학이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적극적으로 해로웠는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원시적인 치료법의 조합이 어떻게 어떤 질병이든 잠재적으로 치명적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중세의학적 신념은 현대 과학적 이해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중세의사들은 질병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네 가지 체액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의사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고대 이론에 따르면 건강은 이 체액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며 질병은 한 체액이 우세할 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사혈, 하제 또는 구토를 통해 과도한 체액을 제거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체액설은 물론 잘못된 것이었지만 중세 의사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질병의 실제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생물학적 현실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론적 틀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었고 종종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쳤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교회는 신이 때때로 죄에 대한 벌로 질병을 보낸다라고 가르쳤고 이 경우 참회가 치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참회와 순례의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픈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부과한 참회를 행하거나 치유기적으로 유명한 성인의 성지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심리적 위안과 때로는 위약 효과를 제공했지만 실제 신체적 질병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질병이 징벌이라는 믿음은 자연적인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치료법이 있었을까요? 약초 치료제와 물약은 질병과 싸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는 실제 약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의 활성 성분인 살리실산을 함유하고 있어 열과 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꿀은 실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의학에서 사용된 일부 허브는 실제로 유익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사람들은 활성 화합물을 분리하거나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을 쓸모없는 것과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학 지식은 손으로 복사한 필사본을 통해 전수되었고 세대를 거치면서 오류가 축적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미신적인 관행과 해로운 치료법과 뒤섞였습니다. 대부분의 의학적 조언은 자가 치료였으며 환자들은 스스로 투여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의사를 고용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성거주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은 지역 치료사, 조산사, 의학 지식이 있는 수도사 또는 단순히 세대를 통해 전수된 민간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사열과 부항은 체액설에 근거하여 신체에서 질병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정맥을 열거나 거머리를 붙여 피를 뽑았습니다. 뽑는 피의 양은 상당할 수 있었고 이미 아픈 환자를 약화시키고 때로는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틀이 그 자체의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중세시대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을 수행하는 시술자들은 현대인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아니라 이발사가 수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다듬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치아를 뽑고 종기를 째고 궤저에 걸린 사지를 절단하거나 방광결석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발사 외과인은 숙련된 장인이었지만 현대 기준으로 해부학, 살균 또는 외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정육점 주인이나 이발사와 같이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더러운 도구로 수술을 하여 수술 후 감염이 매우 흔했습니다. 미생물과 감염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살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술 도구는 눈에 보이는 피와 이물질을 닦아내는 것 이상으로 청소되지 않았습니다. 한 환자에게 사용된 동일한 도구가 소독 시도 없이 다음 환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외과의들은 시술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청결과 감염 사이의 연관성은 수세기 동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수술조차도 종종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행운으로 여겨졌고 감염되어 환자를 죽이는 것은 단순히 불운이었습니다. 수술 중 통증 관리는 기껏해야 원시적이었습니다. 일부 시술은 환자에게 통증을 무디게 하기 위해 강한 알코올이나 아편 기반 제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수행되었지만 이것들은 신뢰할 수 없었고 종종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절단과 치아 발치를 포함한 많은 수술은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며 환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동안 강한 조수들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발사 외과의가 절단을 완료할 수 있는 속도는 환자의 고통 시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직업적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발사 외과의조차도 고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수도원에 부속된 병원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운영하는 이 기관들은 동료 형제들뿐만 아니라 순례자, 노동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과 자원을 사용하여 베인 상처, 골절, 탈구, 그리고 화상을 치료했습니다. 중세병원은 현대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호스피스에 가까웠으며 아프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순례자, 여행자, 고아들을 수용했습니다. 그곳은 치료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연히 제 갈 길을 가는 동안 보호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질병들이 중세성 거주자들을 괴롭혔을까요? 그 목록은 길고 끔찍합니다. 나병은 실제로는 비교적 드물었지만 매우 두려워했고 완전한 사회적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쥐와 벼룩과 관련하여 언급한 선페스트는 파괴적인 파도로 찾아왔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14세기의 흑사병이었지만 수세기 동안 주기적으로 재발했습니다. 천연두는 생존자들에게 흉터를 남기고 때로는 실명하게 했습니다. 결핵은 풍토병이었고 점진적인 폐 손상으로 천천히 죽였습니다. 피부 아래에 파고드는 진드기로 인한 옴은 흔했고 극심하게 가려웠습니다. 세균성 피부 감염인 단독은 얼굴과 몸에 붉고 부어오르며 고통스러운 반점을 일으켰습니다. 탄저병은 감염된 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었습니다. 눈 감염인 트라코마는 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람병은 신비롭게 나타나 빠르게 죽였습니다. 무도광은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통제불능으로 춤을 추는 집단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특정 질병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료하는 일상적인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감염된 배인 상처는 폐혈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치아 농양은 감염을 뇌로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출산은 극도로 위험했으며 산모와 연가 모두 정기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곧 여성의 구체적인 도전에 대해 다룰 것이지만 임신 합병증, 출혈, 그리고 산후 감염이 생식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여성들을 죽였다는 점은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이러한 의학적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중세의 출생 시 평균 수명은 30세에서 40세 사이였지만 이 수치는 극도로 높은 연가 및 아동 사망률에 의해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 평균 수명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성인이 된 귀족 여성은 평균 약 43세까지 살았고 남성은 약간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대 기준으로 여전히 비극적으로 짧은 삶입니다.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엄청났으며 아마도 어린이의 3분의 1이 5세 이전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질병, 영양실조, 사고, 그리고 감염은 오늘날 재앙으로 간주될 비율로 젊은이들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의료 서비스와 함께 사는 것의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은 사형 선고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상은 감염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출산은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끊임없는 존재는 중세 문화, 종교, 그리고 세계관을 깊은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항생제, 백신, 마취, 무균 수술 기술, 그리고 정교한 진단 도구를 갖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세 의학은 야만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감염이 치료될 수 있고 부러진 뼈가 제대로 맞춰질 수 있고 수술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 중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론과 때로는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시술자들에 의해 치료받으며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촉진하는 조건에서 질병과 부상에 대한 끊임없는 취약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의학적 악몽은 모든 성 위에 드리워진 만연한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군사 요새로서 성은 전쟁 시 표적이 되었고 분쟁이 닥쳤을 때 내부의 삶은 더욱 위험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탐구해 봅시다. 중세 성은 무엇보다도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거주지, 정부 소재지 또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지만 이 모든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방어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에 살았다면 표적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는 전쟁이 여러분의 문 앞에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성전이 성에서의 삶을 단순한 불편함에서 절박하게 위험한 것으로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왜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이 성을 심리적인 압력솥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성생활을 이해하려면 중세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휘관들은 가능하면 야전을 피했고 이는 전쟁이 전투보다는 공성전으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전투는 예측 불가능했고 단 하루 오후에 군대 전체가 파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군대를 잃은 영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공성전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공격자에게는 더 통제 가능하고 덜 위험했습니다. 중세성이 제공하는 강력한 요새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포위자들은 성을 둘러싸고 보급과 탈출을 차단하고 굶주림, 질병 또는 절망이 항복을 강요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공성전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공성전은 군대가 요새화된 장소를 둘러싸고 거주자들을 탈출이나 보급으로부터 차단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벽 안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보급품은 공성전이 시작되기 전에 성 안에 저장된 것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에 그렇게 정교한 식품 저장 시설이 있었던 이유이고 성벽 안에 파인 우물이 중요했던 이유이며 성이 가능한 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유입니다. 성벽에 대해 가장 강력한 공성 무기가 배치되더라도 공성전은 몇 달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성전은 수비대가 굶주림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수비대 수는 건강한 상태에서 소수의 생존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적군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음식이 줄어들고 물이 떨어질 수 있으며 도움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몇 달 동안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리적 스트레스는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공성전 중에 물리적 조건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식량 배급은 즉시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은 보급품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줄어든 양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음식은 가장 먼저 떨어졌고 보존된 고기, 곡물,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채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이 보급품조차도 줄어들었습니다. 굶주림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공성전에 대한 역사 기록은 다른 모든 음식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말, 개, 쥐, 심지어 신발과 벨트의 가죽까지 먹는 것을 묘사합니다. 물은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성벽 안에 우물이 있는 성은 공성전 중에 외부에서 독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물은 마르거나 그 흐름이 성에 피신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외부 우물이 종종 독살되었는데 보통 수비대를 항복시키기 위해 썩어가는 시체를 이용했습니다. 물 공급이 실패하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질병은 공성전 조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결은 항상 문제였고 포위된 사람들과 공격자들 모두에게 질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공성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질병은 수비대 진영과 포위자 진영 모두에서 퍼질 수 있었습니다. 발진 티푸스, 이질 및 기타 질병은 포위된 성에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번성했습니다. 영양실조, 스트레스, 열악한 위생, 그리고 비좁은 공간의 조합은 전염병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공성전에서는 적의 행동보다 질병으로 더 많은 수비대가 사망했습니다. 포위자들도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아마도 불결한 야전 조건에서 야영하고 식량을 위해 시골에 의존하는 포위군은 포위된 사람들을 위해 의도된 질병과 굶주림에 취약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군이 공성전을 깨기 위해 도착하면 포위자들 자신이 포위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자들은 조건이 견딜 수 없게 되면 철수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을 가졌지만 수비대에게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성에 대한 실제 군사 공격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끔찍했습니다. 성벽을 오르려는 시도는 어렵고 위험했으며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했고 수비대가 사다리를 밀어내고 공격자들에게 화살, 석궁 화살 및 기타 위험한 물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높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수비대는 높이와 준비된 위치에 이점을 가졌고 이를 통해 돌을 던지고 끓는 물이나 뜨거운 기름을 붓고 노출되고 취약한 공격자들에게 아래로 쏠 수 있었습니다. 공성 무기는 또 다른 공포의 차원을 더했습니다. 트레뷰셋은 거대한 돌을 던져 벽에 부딪히거나 벽을 넘어 건물, 안뜰,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돌벽에 부딪히는 바위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발사체가 지붕을 뚫고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끊임없는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투석기는 돌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 잘린 머리, 그리고 수비대를 사기 저하시키기 위해 고안된 다른 심리적 무기도 발사했습니다. 일부 포위자들은 성 안에 전염병을 퍼뜨리기 위해 병든 시체를 벽 너머로 투석하기도 했습니다. 채굴은 가장 두려운 공성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공격자들은 성벽 아래에 터널을 파고 나무 지지대로 보강했습니다. 터널이 벽 아래에 도달하면 나무 지지대에 불을 붙여 터널이 무너지게 하고 그 위에 벽 일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안의 수비대들은 때때로 채굴 작업을 들을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의 벽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성전 끝에 성이 함락되면 수비대에게 미치는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공격은 학살, 처형, 강간, 그리고 약탈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공성전이 군인과 자원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성을 점령하는 데 많은 병력을 잃은 포위자들은 종종 수비대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전쟁법은 수비대가 성벽이 뚫리기 전에 항복하면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했지만 공격자들이 성벽을 오르고 싸워서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면 자비는 기대되지도 제공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과 범죄는 평화 시에도 성 안에서 존재했으며 엄격한 법과 가혹한 처벌을 필요로 했습니다.
중세성에는 성 안이나 성의 땅에서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사용되는 지하 감옥이라는 내장된 감옥이 있었습니다. 반역, 즉 왕이나 영주에 대항하여 일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중세 스칸디나비아 정부 동안 만들어진 성법에 따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현장에서 잡히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법은 모든 성 직원과 심지어 방문객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처벌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귀중품을 훔치는 것은 종종 벌금, 추가 노동 또는 도둑의 손을 자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심각성에 따라 교수형에서 참수형까지 다양했습니다. 반역은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해자들은 교수형, 내장 적출, 참수, 그리고 시신사지 절단이라는 공개 처형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처벌은 희생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범죄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사회적 계층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성벽 안에서 공개 처벌은 강력한 억제책이자 질서의 강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폭행, 절도, 그리고 배신과 같은 폭력은 발생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신뢰받는 조언자들이 주인을 배신하거나 분쟁이 치명적인 폭력으로 확대된 경우를 포함하여 성벽 안에서의 폭력에 대한 수많은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은 유능하고 훈련된 군인들이 지킬 때만 효과적인 방어 구조물이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공성전 조건의 스트레스, 비좁은 공간, 엄격한 사회적 계층, 그리고 만연한 폭력의 위협은 갈등이 끊임없이 들끓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근무 중에 잠들 수 있었고 가혹한 처벌에 직면했습니다. 배급, 지위 또는 인식된 모욕에 대한 분쟁은 비좁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주된 목적이 군사 공격을 견디는 구조물에서 사는 것은 심리적으로 파괴적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군대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굶겨 죽이거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안 몇 달 동안 안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이 함락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편집증적인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성들은 활동 기간 동안 여러 번 포위되었습니다. 위협은 현실적이고 끊임없으며 끔찍했습니다. 성생활의 폭력과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들은 그들의 존재를 더욱 제한적이고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도전과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중세성에 살았던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성에서의 삶이 남성에게 어려웠다면 여성에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나빴습니다. 이 장에서는 중세 귀부인들이 모든 사람이 견뎌야 했던 모든 불편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명을 위협했던 법적 제약, 교육적 한계, 반복되는 출산의 공포, 그리고 사회적 제약에 어떻게 직면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귀부인의 일과는 새벽의 미사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식은 일상생활의 의무적인 부분이었으며 특히 경건함과 헌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침 기도 후 귀부인은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하루를 위한 옷을 입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귀부인들이 입는 정교한 옷은 여러 겹, 끈으로 조이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관리하기 불가능한 잠금 장치 때문에 입는 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의 첫 식사는 아침 식사였지만 종종 가벼운 식사였습니다. 하루의 주된 식사는 오후에 제공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 사이에 귀부인의 일상생활은 식사를 감독하고 충분한 보급품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 가사 관리의 의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가구 운영을 감독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녀는 직접 육체 노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여 하인들이 의무를 다하고 음식이 제대로 준비되고 성이 중세 기준으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대가족을 운영하는 모든 복잡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귀부인은 그들의 가구로 보내진 상류층 소녀들의 교육을 감독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딸들을 7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다른 귀족 가문과 함께 살도록 보냈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지위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성의 부인은 이 교육을 감독하여 소녀들이 예절, 에티켓, 춤, 승마, 자수, 음악, 그리고 가사 관리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영주들이 영지를 오가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는 잦은 일이었는데 부인은 충성스럽고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영지를 돌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관리하고 세입자와 하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영지에서의 작업을 감독하고 심지어 공격을 받으면 성을 방어하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남편이 없는 동안 공성전에 맞서 성공적으로 성을 방어한 여성들의 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놀라운 용기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여성이 복잡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특정 문제에 대해 완전히 존중받거나 발언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제한된 법적 권리를 가졌고 남성 친척의 권위 아래 살았으며 이로 인해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했습니다. 여성은 먼저 아버지의 권위 아래, 그 다음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그리고 과부가 되면 잠재적으로 성인 아들이나 남성 친척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재산과 부를 가진 드문, 독립적인 과부는 더 많은 자율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대와 법적 제약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종속적인 위치는 여성이 신성한 질서의 일부로서 남성에게 종속된다고 가르친 교회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종교적 교리, 법적 전통,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결합하여 여성의 실제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을 열등한 지위에 두었습니다. 귀부인들은 엘리트 계층의 일원이었지만 현대 여성에게는 견딜 수 없을 방식으로 성별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귀부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학문적인 문제보다는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귀부인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웠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가구를 관리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간은 춤, 승마, 양궁을 배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절과 에티켓은 가장 중요했으며 절하는 방법과 나라의 가장 위대한 귀족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포함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손님을 우아하게 접대하고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은 학문적 지식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귀부인들이 교육받지 못했거나 지능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학식, 예술과 문학에 대한 후원, 그리고 정치적 통찰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였고 그들조차도 성별에 의해 부과된 엄격한 제약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여가 시간은 자수와 춤 연습으로 보냈습니다. 저녁 기도 후 성이나 영지의 대연 회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일과의 일부였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음악, 춤, 저글러, 고개사 또는 어릿광대와 같은 오락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부인들의 오락 선택권은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사냥, 토너먼트, 그리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여성들은 바느질, 음악, 그리고 다른 적절한 오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중세 여성들이 직면한 건강상의 도전은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세 여성들은 4번에서 8번 임신했으며 적어도 1명의 자녀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은 성인 생활의 상당 부분을 임신, 출산, 출산 후 회복, 그리고 죽은 자녀를 애도하는 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중세 여성의 출생 시 평균 수명은 30세에서 40세 사이였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균 약 43세까지 살았는데 이는 반복되는 출산의 위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비극적으로 짧은 삶입니다. 중세의 임신과 출산은 진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산모 사망률을 드문 경우로 줄인 현대 산과 진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실질적인 경험은 있지만 정식 의료 교육은 받지 않은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했습니다. 출혈, 태반 문제, 난산, 그리고 산후 감염과 같은 합병증은 정기적으로 여성들을 죽였습니다. 분만이 진행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는 살아있는 여성에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술은 산모가 사망했거나 죽어갈 때 아기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비극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살아남더라도 그녀의 아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염, 선천적 결함, 사고, 그리고 아동기 질병은 5세 이전의 약 3분의 1의 어린이를 앗아갔습니다. 반복적으로 자녀를 묻고 어떤 임신이든 당신을 죽일 수 있고 당신이 낳는 어떤 아이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에 감정적 부담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중세 여성들은 끊임없는 슬픔, 두려움, 그리고 상실과 함께 살았습니다. 중세시대 귀족 여성들의 식단에는 비타민C가 부족하여 치아가 나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영양 결핍은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쳐 임신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영양 부족은 여성의 몸을 약화시켜 임신, 출산, 그리고 모유 수유의 신체적 요구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제약은 신체적 부담에 더해졌습니다. 귀부인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경건하고 정숙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끊임없이 감시되고 판단되었습니다. 한번 손상된 평판은 거의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부적절함을 피하기 위해 행동, 말, 심지어 표정까지 신중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한 사생활의 부재는 모든 행동이 관찰되고 논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맺는 정치적, 경제적 합의였습니다. 귀족 딸들은 동맹을 맺고 영토를 확보하거나 부를 얻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소녀는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 결혼할지, 언제 결혼식이 열릴지, 또는 그 후에 어디서 살지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잔인하거나 학대적이거나 불충실하다면 그녀는 거의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혼은 평생이었고 여성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이든 견뎌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법적 제약, 교육적 한계, 건강상의 위험, 사회적 제약, 그리고 귀부인들이 살았던 끊임없는 감시의 조합은 그들의 존재를 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성들이 직면한 성생활의 모든 불편함을 견뎌냈고 성별 때문에 특별히 부과된 추가적인 부담까지 짊어졌습니다. 법적 평등, 교육 기회, 생식 건강 관리, 그리고 개인적 자율성에 익숙한 현대 여성들에게 중세 귀부인들에게 부과된 제약은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전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성생활의 긴 시간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루함은 중세성의 모든 사람에게 문제였지만 아마도 활동이 그렇게 제한되었던 여성들에게는 특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성거주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즐겁게 하고 일상적인 존재의 지루함과 싸우려고 노력했는지 탐구해 봅시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책, 비디오 게임 또는 현대인에게 제공되는 수많은 오락 선택권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삶이 성벽에 갇혀 있고 이동성이 제한되고 반복적인 일과 그리고 길고 어두운 겨울이 있는 삶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에서는 중세성 거주자들이 그들이 가진 제한된 오락 선택권으로 지루함을 물리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왜 자원이 있는 귀족들조차도 지루함과 싸웠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오락수단이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은 동시대인들이 흔한 인간의 고통으로 묘사했던 지루함을 물리치기 위해 스스로를 즐겁게 해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세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족들은 군사작전 사이에 자신을 바쁘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심지어 농민들도 현대인보다 1년에 더 적은 날을 일했으며 역사가들은 농민들이 1년에 160일만 일했다고 추정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든 채워져야 했습니다. 귀족들에게 사냥은 주된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영주들은 군사작전 사이에 사냥을 했고 영지를 둘러싼 숲에서 사슴, 멧돼지, 토끼, 그리고 사냥감을 쫓았습니다. 사냥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성에 음식을 제공하고 귀족들에게 오락을 제공했습니다. 사냥을 둘러싼 정교한 의식이 있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사냥감에 대한 특정 절차, 먹이를 추적하고 몰아내는 전문계,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사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엄격한 계층 구조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에게 사냥은 운동, 흥분, 추격의 스릴, 그리고 성의 속박으로부터의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실내 오락 선택권은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체스는 교육받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지적인 도전과 전략적 사고를 제공했습니다. 주사위를 사용하는 보드게임은 더 간단한 오락을 제공했습니다. 부유층은 정교하게 조각된 체스 세트와 게임판을 살 여유가 있었지만
평민들은 더 간단한 버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카드는 중세 후기까지 유럽에서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드게임과 주사위가 주된 게임 옵션이었습니다. 전문 연예인들은 일상에서 환영받는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저글러, 하프 연주자, 음유 시인, 그리고 민스트럴은 성에서 성으로 여행하며 숙식과 보수를 받고 공연했습니다. 이 연주자들은 류트, 리코더, 그리고 바이올린과 비슷한 중세 현악기인 비엘과 같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은 시를 낭송하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위한 음악을 제공했습니다. 순회 연예인의 도착은 성생활의 단조로움을 깨는 주요 행사였습니다. 춤은 인기 있는 그룹 활동이었습니다. 캐롤은 모두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함께 노래하는 일반적인 중세 춤이었습니다. 이 공동춤은 온 가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일시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장벽 중 일부를 허물었습니다. 더 정교한 궁정춤은 특별한 경우에 귀족들이 공연했으며 우아함과 세련됨을 과시하는 특정 스텝과 패턴이 있었습니다. 낭송되는 시, 이야기, 그리고 순회 극단의 연극을 듣는 것은 오락과 문화적 풍요를 제공했습니다. 광범위한 문해력과 인쇄술 이전에 구술 공연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서사시, 로맨스, 아서 왕과 다른 영웅들의 전설, 그리고 종교 이야기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암기한 숙련된 연주자들에 의해 낭송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장시간의 오락을 제공했습니다. 수수께끼는 군주들을 흥미롭게 하고 지루함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지적인 퍼즐, 말장난, 그리고 영리한 질문은 장비가 필요 없는 오락의 형태였으며 단지 예리한 정신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저녁에 서로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거나 영리한 수수께끼를 만드는 능력으로 지위와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평민과 성의 하인들에게 오락 선택권은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매우 간단한 활동에서 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해질녘에 민담을 들을 수 있었고 대연 회장이나 하인 숙소에 모여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고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고 오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요도 비슷한 목적을 수행했으며 노래는 목소리만 있으면 되는 무료 오락이었습니다. 노동요는 고된 작업 중에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발라드는 사랑, 배신, 영웅주의, 그리고 비극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간단한 게임은 일이 끝났을 때 하인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바쁘게 했습니다. 공놀이, 달리기 경주, 그리고 다른 신체 활동은 최소한의 장비만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즐거움은 일상적인 노동의 단조로움과 사회적 계층의 억압으로부터의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이 여가 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적이었고 지루함은 특히 긴 겨울 동안 끊임없는 동반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주가 다른 영지를 여행하거나 군사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성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영주의 존재를 동반했던 활동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연회장에는 연회와 오락이 없었습니다. 삶은 기다림이 되었고 영주가 돌아와 삶이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은 오락면에서 특히 혹독했습니다. 짧은 날은 긴 어둠의 기간을 의미했고 실내 활동이 유일한 선택이었지만 부적절한 조명은 대부분의 활동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수, 독서, 그리고 세부적인 공예 작업은 좋은 빛이 필요했는데 해가 진 후에는 단순히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2월 중순 북유럽에서 해가 지는 오후 4시경에 잠자리에 들어 오전 8시경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한된 조명과 오락 선택권으로 견뎌야 할 16시간의 어둠입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성격은 지루함을 더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식사, 계속해서 수행되는 같은 작업, 같은 얼굴, 같은 대화, 같은 제한된 세계, 끊임없는 자극, 끝없는 오락 선택권, 그리고 쉽게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중세성 생활의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은 숨 막힐 것입니다. 하인들보다 더 나은 오락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귀족들조차도 지루함과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체스, 전문 연예인, 사냥, 그리고 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한된 사회적 서클 내에서 제약을 받았고 엄격한 의례에 얽매여 있었으며 매일 매년 같은 활동에 국한되었습니다. 시골 성의 고립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드문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생활의 마지막 한 가지 측면이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이 경제적 부담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중세성은 짓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성이 중세 용어와 현대적 등가물로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성을 짓고 운영하는 경제적 부담이 그것을 의뢰한 영주부터 세금과 노동으로 비용을 지불한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성을 짓는 데는 1000파운드에서 30,000파운드 사이의 비용이 들 수 있었는데 이는 현대의 400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부유한 영주의 연간 수입은 10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 사이일 수 있었습니다. 큰 성을 짓는 것은 몇 년간의 총 수입을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도버성은 가장 비싼 성 중 하나였으며 헨리 2세는 1779년에서 1788년 사이에 약 10,000파운드의 연간 수입 중 6,500파운드 이상을 건설했었습니다. 왕의 총 연간 수입의 절반 이상이 단일 성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성 건설 비용은 크기, 위치, 국가, 통화, 물류, 그리고 설립 연도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흙으로 된 성벽, 나무 방어 시설, 그리고 건물이 있는 단순한 모트 앤 베일리 성은 비숙련 노동력으로 지역 자원을 사용하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도로 비싼 모트 앤 베일리 성은 1951년에 20파운드의 비용으로 지어진 아일랜드의 클론스 성기였습니다. 이 유형의 다른 성과 비교하여 높은 비용은 노동자들이 외딴 지역으로 수입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석조성은 목조 구조물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석조성을 짓는 데는 엄청난 양의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돌을 채석하고 자르고 운반하고 놓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돌의 품질은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먼 채석장에서 높은 비용으로 돌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큰 석조성의 벽, 탑, 성체, 그리고 방어 구조물에는 수천 수만 톤의 돌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은 중세성과 요새화 비용에서 가장 비싼 항목이었습니다. 성에는 숙련된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에는 돌을 정밀하게 자르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석공, 바닥과 지붕과 같은 목조 요소를 짓는 목수, 철제 부속품을 단조하는 대장장이,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많은 장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위해 자재를 운반하고 모르타르를 섞고 기초를 파고 힘든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큰 성 프로젝트에는 거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당대 기록에는 우리는 차해석공과 석공을 포함하여 400명의 석공과 2,000명의 덜 숙련된 노동자, 100대의 수레, 60대의 마차, 그리고 돌과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30척의 배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400명의 노동자와 수백 대의 운송수단을 조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류는 엄청났습니다. 석공과 목수를 포함한 장인들은 하루에 46펜스를 벌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더 적게 벌었고 아마도 하루에 23펜스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임금을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곱하면 노동 비용은 천문학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건설 노동자들은 희귀한 전문가였으며 가격을 정하고 사실상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길드의 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업자들이 단순히 더 저렴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었고 길드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석공장인은 성 건설 현장 그리고 직원의 전체 건설을 계획, 설계, 감독했습니다. 이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는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고 막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는 그의 전문 지식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 건설 시간은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높이 5m, 꼭대기 너비 15m의 평균 크기의 모트는 50명이 약 40일 동안 작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들리지만 이것은 흙으로 된 성벽 자체에만 해당되며 그 위에 요새와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큰 석조성은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건설은 종종 몇 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성과 심지어 전쟁 수행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프로젝트는 작물의 파종과 수확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농업 죽이는 노동력이 언제 가능한지를 결정했습니다. 영주에게 노동봉사를 빚진 농민들은 기근의 위험 없이 특정 시기에만 농장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 우물을 짓는 것은 종종 성 건설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였으며 건설에 수십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깊은 우물은 단단한 암석을 파고 붕괴를 막기 위해 벽을 보강하고 물에 도달할 때까지 끈질기게 파야 했습니다. 우물 통로는 극도로 깊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비스턴 성에 있는 것은 370피트, 즉 113m에 달하며 영국에서 가장 깊은 중세 우물 중 하나입니다. 일부 유럽 대륙의 성에는 훨씬 더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론네부르크 성의 것은 96m, 키프하우젠 성의 것은 127m, 그리고 레겐슈타인 성의 것은 놀랍게도 196m에 달했습니다. 중세 도구로 이 깊이를 수동으로 파는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은 끊임없는 유지보수와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돌벽은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지붕은 새고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목조 요소는 썩고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유지되지 않는 성은 수십 년 안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유지 보수 비용은 경제적 부담을 더했습니다. 성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쌌습니다. 대규모 가구 직원은 임금, 음식,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음식을 조달하고 저장하는 데는 보급품 구매, 저장 시설 유지, 그리고 재고 관리를 위한 직원 고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난방과 요리를 위한 연료비는 상당했으며 땔감이나 수채 지속적인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수비대 병사들은 급여, 장비, 보급품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운영 비용은 매년 지속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주들은 세입자로부터 징수된 세금과 징발된 자원 및 노동을 통해 성 건설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농민들은 노동봉사를 빚졌고 매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무급으로 성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돈, 작물, 그리고 상품으로 세금을 냈고 이는 성 가구를 부양하고 건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주가 성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땅의 농민들은 이러한 다양한 징수를 통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는 긴장과 저항을 낳았습니다. 이미 생계의 한계선에서 살고 있던 농민들은 성 건설과 유지보수의 요구로 인해 빈곤에 내몰렸습니다. 귀족의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요새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등 위에 지어졌으며 그들의 노동과 자원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중세성에 필요한 자원 할당은 엄청나게 보입니다. 수년 동안 전체 공동체의 생산성이 주된 목적이 전쟁인 구조물을 만드는 데 바쳐졌습니다. 노동의 인적 비용, 자원의 경제적 비용, 그리고 그 자원으로 달리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의 기회 비용은 막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분권화되고 폭력적인 중세 유럽 세계에서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그 비용은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생존하고자 하는 영주들에게는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세성에서의 삶의 혹독한 현실을 여행하며 낭만적인 환상을 벗겨내고 차갑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위험하며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많은 벽난로로도 쫓아낼 수 없었던 혹한의 추위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공개적인 공연으로 만들었던 완전한 사생활의 부재, 원시적인 위생의 압도적인 악취부터 모든 구석을 들끓게 했던 해충의 재앙, 거주자들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했던 부적절한 조명부터 질병을 잠재적인 사형 선고로 만들었던 원시적인 의료 서비스, 끊임없는 폭력과 공성전의 위협부터 사람들을 절박하게 기분 전환을 갈망하게 했던 제한된 오락 선택권에 이르기까지 중세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동화 속 거주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삶은 더욱 힘들었으며 이러한 모든 불편함은 법적 제약, 교육적 한계, 반복되는 출산의 공포,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성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은 전체 공동체에 부담을 주었고 중세 사회를 깊은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진실은
중세성에서의 사적인 삶이 현대인에게는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난방된 집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잠글 수 있는 문이 있는 개인 침실, 흐르는 물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혼자 사용하는 욕실, 신선하고 다양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해충 없는 생활 공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버튼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끝없는 오락 선택권을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추위 속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수구와 씻지 않은 몸 냄새를 맡으며 빈대와 침대를 공유하고 쥐와 집을 공유하며 사열로 질병을 치료하고 폭력적인 죽음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오락을 위해 할 일이 거의 없는 삶을 산다는 생각은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라 악몽처럼 보입니다. 중세성의 현실에 대한 이 탐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인류가 이룩한 생활 수준의 놀라운 발전을 감사하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편안함, 사생활, 위생, 의료 서비스, 그리고 편의 시설은 중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마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 왕들이 꿈꿀 수밖에 없었던 편안함과 안전의 조건에서 살면서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 불평합니다. 둘째, 그것은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드러냅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적인 예술과 건축을 창조하고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고 사랑하고 웃고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여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편안함의 상대적인 성격이 명백해집니다. 우리에게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셋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현재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발전에 대한 감사를 얻는 동시에 의미 찾기, 공동체 건설, 그리고 상실에 대처하는 것과 같은 일부 근본적인 인간의 도전이 역사적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중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조건에서 이러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중세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벽 안에서의 삶의 현실을 낭만화하지 않고 중세의 독창성, 야망, 그리고 건축적 성취의 기념물로서 그것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돌 요새들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안전을 창조하고 권력을 과시하려는 인간의 결의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이 서 있는 견고한 구조물을 만든 중세 건축가들의 조직적 기술과 공학적 지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중세 전쟁, 사회적 계층, 일상생활, 그리고 물질 문화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역사적 기록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주지보다는 관광 명소, 박물관, 그리고 역사적 기념물로서 훨씬 더 잘 평가됩니다. 맑은 오후에 중세성을 거닐며 그 건축을 감상하고 과거를 상상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것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중세성의 유산은 구조물 자체를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후기 건축 양식, 군사공학, 그리고 심지어 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유럽 도시들이 성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거리 패턴과 구역은 성의 위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성의 낭만적인 이미지는 수세기 동안 문학, 예술, 그리고 대중문화에 스며들어 역사적 현실과는 거의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영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세성에서의 삶의 현실로의 우리의 여정은 교육이자 경고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상상하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 대해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실제적인 고난을 무시하면서 과거를 이상화하는 향수 어린 사고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룩한 발전에 대해 감사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우리가 중세 조건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불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한계에 대해 겸손하게 남아있도록 상기시킵니다. 중세성에서의 사적인 삶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에 대한 이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세 생활의 혹독한 현실과 현대 존재의 놀라운 편안함 모두에 대해 새로운 감사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 여행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역사적 신화 뒤에 숨겨진
매혹적인 진실에 대한 더 많은 탐구를 위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세성 생활의 어떤 측면이 가장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폭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역사 모험까지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